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증산도 동아리 비주얼을 맡고 있는 청문. 보이스를 맡고 있는 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네. 비디오 좀 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비디오 켜셔서 함께 소통하면서 오늘 또 즐거운 유익한 동아리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네, 임혁진님, 손민정님, 오정혜님, 반갑습니다. 황선무님. 황선무님, 네. 조근능님 오셨습니다. 와우, 네, 귀하신 또 분께서. 빠질 수 없죠. 네, 네. 너무 좋죠? 임혁진님 비디오를 켰습니다. 와, 짱짱. 대박. 네, 귀한 분이 모셨습니다. 네. 네, 청문 멘토님, 이제 바야흐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요. 엊그제 3월 신학기였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5월입니다. 네, 네, 올해 또 한 학기 어떠셨는지, 올해 대부분 비대면 수업이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면적으로 모든 행사가 랜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신학기 개강을 하게 되면 개강 파티라든지 단대마다 또는 전공 학생의 출범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지금은 랜선으로 하겠네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개강 파티는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새는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학생의 출범식 같은 게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출범식은 처음 들어보는데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아, 네. 개강을 하게 되면은 총학생회 또는 단대마다 학생회가 출범식을 알리게 되는데요. 한 학기 동안의 사업 계획을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또 고사를 지내면서 한 학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출범식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도 보시면 상을 차려놓고 고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충문도 읽기도 하고 선지 신명님들께 한 학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을 기도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아, 이런 공식적인 출범식에 고사를 지낸다고요? 고사하면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고사 역시 제사의 한 종류인데요. 제사하면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거인데요. 고사는 내가 바라는 바를 또 기원을 한다든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감사의 또 이런 기원을 한다든지 그런 뜻으로 고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출범식 때 이렇게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또는 아이를 낳고 나서 삼신상을 차려서 이렇게 제를 올리기도 하고 또는 자동차를 샀을 때 자동차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자동차 고사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이제 면허가 없어서 네, 자동차 고사를 본 적 없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자동차 고사를 보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네. 고사 올리고 자동차 주변에 술, 막걸리 이렇게 붓고 하잖아요. 네,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면은 고사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와는 조금 다르게 특정 집단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고사를 지내고 있는 우리의 문화인 거네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예전 봉준호 감독님께서 찍으신 설국열차 관련해서도 이런 보시죠. 이런 고사 문화를 볼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장면인데요. 영화의 흥행 대박을 위해 고사를 올리는 장면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아까 보셨다시피 크리스 배우분께서 이런 고사 문화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크리스 배우분께서 이런 행사가 낯설지만 신기하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대학생들도 그렇지 않나. 이런 고사 문화가 많이 생소하고 낯설어 하는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요새는 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 네,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 외국인들의 시선처럼 저희 또한 우리의 전통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색하고 낯선 느낌을 받는데요. 고사 문화가 낯선 이유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일제강점기 때 일어난 역사와 문화의 왜곡을 당하면서 저희의 문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해방 이후에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 소중한 우리 문화를 또 등한시하고 또 서양 문화가 더 세련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서구 중심의 문화로 많이 바뀌게 되었죠. 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 한류 팬들이 1억이 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영화, 드라마, 웹툰들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한국의 역사, 문화, 풍습을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큰 피해로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와 문화,
풍습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한류 열풍이 있는 만큼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전 세계에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한민족의 제사 문화 그리고 제천 문화를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또 제천 문화를 함께 알아보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네, 박수! 네, 이 부분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한민족의 제사 문화. 한민족의 제사 문화는 역사적으로 제천 문화에서 비롯이 되었는데요. 제천 문화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인류의 원형 문화이며 한민족의 하나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의례이자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들어가 보면은 고대 한민족은 매년 2번 천대를 올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퀴즈로 내려 하는데 혹시 몇 월에 네, 혹시 몇 월에 천대를 올렸을지 천대를 올렸을지 맞춰주시는 분께 선물 드립니다.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음력이죠, 음력. 네, 정서영 님이 10월, 5월. 네, 하나 틀렸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강재현 님이 5월, 4월. 네. 틀렸고요. 아쉽습니다. 네. 10월은 맞았는데, 나머지 하나. 네, 정답 올라왔습니다. 3월? 10월이죠? 네, 맞습니다. 3월과 10월이죠. 3월 16일 대영절이고 10월 3일에는 개천절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개천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개천절은 한마디로 뭘까요? 개천, 하늘이 열린 날이죠. 그래서 한민족의 하늘이 처음 열린 날인 우리나라의 건국일로 여겨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배달국이 처음 세워진 날입니다. 그래서 그 배달국의 초대왕 환웅천왕께서 계시는데 환웅천왕께서 이 백두산 신단소에 내려와서 홍익인간과 대세이화의 뜻을 펼치신 때가 바로 이 개천의 때입니다. 이날부터 개천절을 기념해서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렸고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 개천절 하면 보통 고조선의 역사가 시작된 날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배달국이 열린 날이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영절이죠. 3월 16일 대영절입니다. 대영절은 삼신상제님을 크게 맞이하여 천제를 올리는 민족의 대축제의 날인데요. 대영절이 되면 오른쪽에 보이시죠? 오른쪽에 보이는 강화도 마리산에 있는 참성단 재단에 천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영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퀴즈를 냈을 때 그 10월 개천절을 맞췄지만 이 3월 16일 대영절은 잘 못 맞춰주셨던 것처럼 현재 한국 국민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천제를 모셨던 이 마리산 참성단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지속될 수 있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환단고기를 비롯한 이런 역사 기록들을 보면 고조선의 역대 장군들께서 참성단에 올라와서 제를 올리셨고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 그리고 고려의 행촌 이양 선생 등의 위인들께서 천제를 지냈었던 중요한 날이 대영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을지문덕 장군께서도 천제를 올리셨군요. 네. 혹시 연주 멘토님께서는 이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마리산이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 가파른 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하지만 정상에 올라가서 사진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참성단에 딱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그 어떤 성스러운 그런 어떤 한의를 느끼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신기한 거는 이 마리산에 굉장히 기가 많이 뭉쳐져 있다고 합니다. 네, 역대 어떤 우리 왕조들로부터 계속 천제를 올려왔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민족의 고대 제천 행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연주 멘토님께서 이런 삼성조 시대 이후의 열국 시대에 대해서 제천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배달과 고조선 이후에 우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시면
부여, 동해, 고구려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이때도 역시 우리 제천 문화를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여의 용고, 동해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들어보신 적이 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 아, 많은 네. 분께서. 못 들어보신 분은 아마 이과생이지 않았을까. 아, 저 네. 이과인데. 네, 저는 이제 한국사 시간에 막 외웠던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국사쌤이 되게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앞 글자만 따서 도영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동무. 도영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네. 그래서 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참 웃기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알아보면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동의전, 우리 동유족에 대한 문화 풍습을 얘기를 한 구절인데요. 한자 부분 보시면 복잡해 보이지만 쉬운 구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보면 항상할 때 항자, 상자, 상용, 10월 제천, 10월에 제천에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야로 음주가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주가무라는 언어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네, 너무 좋죠. 그리고 명지, 그것을 일러서 무천이라고 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동해 문화에도 무천이라고 해서 천재 올리는 문화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밤낮으로 제사를 올린 다음에 모두가 함께 하나 되는 마음으로 흥겹게 신명나게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문화가 이때부터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네. 네. 우리 총무 멘토님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하죠, 저는. 네. 뭐. 네. 지금의 대학교 문화에도 이런 축제 문화가 남아 있는데요. 대학교 축제를 대동제라고 합니다. 네, 대동제 많이 들어봤어요. 네. 저도 공연 분과인데 사실 말 안 하려 했지만, 네, 제가 뭐 대동제 무대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나신 분이시군요. 네. 잘 못했어요, 근데. 네. 아쉬워요. 사진에서와 같이 대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함께 각 학과마다 또는 동아리마다 부스를 설치해서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또 공연도 하기도 하는, 모두가 함께 하나 되는 무대를 꾸며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요. 이런 축제 문화도 우리 고대로부터 시작을 한 이런 천재 문화에서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이 제천 문화에 대해서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제천 문화의 유적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아량 홍상문화재단 있습니다. 마리산 참성단처럼 이렇게 한반도에는 있지 않지만 한국 배달 시대에 있었던 제천단 유적이 근대에 발굴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아량에 있는 홍산문화유적지 재단인데요.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홍산문화유적지에는 재단뿐만 아니라 무덤을 뜻하는 총, 사원을 뜻하는 묘가 함께 등장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군요. 네, 세 가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산문화 시기에는 단순한 이런 석기시대의 이런 문화가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그런 문화, 사회 체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총묘단에서는 이렇게 단과 총의 모양을 보면요. 재단은 이렇게 원형으로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무덤은 이렇게 네모나게 방형으로 있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 방식을 천원지방이라고 합니다.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이렇게 네모나다는 건데요. 이렇게 매우 간단하면서도 동방의 신교의 삼신정신이 담겨있는 중요한 문화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천원지방은 저 예전에 경복궁 탐방 갔을 때 문화해설사 분께서 설명해 주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하늘의 덕성은 원만하고 땅의 덕성은 방정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철학적 가치를 이렇게 우리가 유물 속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네요. 네, 이제 이런 한민족의 제사, 제천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죠? 세계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세계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계 각지에도 우리 고대 속에서 세계 각지로 뻗어나간 제천 문화가 있는데요. 중국의 천단공원, 일본의 신사문화, 수메르의 지구라트, 이집트의 피라미드 등등 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제천 문화의 흔적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let's go. Let's go. 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저희가 선택을 하면은 그쪽으로 네.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초특급 컨텐츠 시간인데요. 선민정님께서 중국을 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 중국. 네. 네, 중국 하면은 연주 멘토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중국의 제천 문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가 태산인데요. 중국에 5악 5가지 산이 있습니다. 유명한 산인데요. 그 중에서 동악에 해당하는 것이 태산입니다. 상동성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5가지 산 중에서 정말 타산의 추종을 불허하는 5악의 독존 또는 천하 제일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이 바로 태산입니다. 네, 태산은 역대 중국 황제 72명이 올라가서 봉선제, 즉 천제인데요. 천제를 거행했던 산입니다. 네, 봉선이라는 말의 뜻은 이 봉은 천신, 하늘에 계시는 천신에게 비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선이란 땅에 있는 지신에게 비는 일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태산의 정상을 뭐라고 불렀냐? 옥황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옥황정. 네, 옥황상제님 들어보셨죠? 네, 맞죠. 네. 맞죠. 익숙하죠. 네, 그리고 옥황정에는 옥황전이 있어서 이곳에 옥황대제라고 하는 그 위패를 모시고 천제를 올렸던 그 문화를 저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역사가 지나면서 중국의 명나라 때는 어떤 게 있었냐? 네, 제천의식을 올리기 위해서 명나라 영락제 때 건설한 재단이 바로 뭐죠? 천당공원이 있습니다. 네, 3단 탑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서울 하면은 고궁인 경복궁이 있듯이 중국 하면 명나라에 자금성이 있습니다. 아, 자금성. 네. 그렇죠. 역대 왕들이 머물렀던 곳인데요. 이곳에 있는 이 천당공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금성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천단, 북쪽에는 지단, 동쪽에는 일단, 서쪽에는 월단이 있어서 각각 하늘과 땅과 해와 달에게 제사를 지냈던 문화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천단은 황실 최대의 제단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중국에서도 하늘의 질을 올리는 제천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 어디로 가볼까요, 여러분? 네, 다음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왠지 가까운 곳이면 좋을 텐데. 정서연님이 마침 일본. 네, 우리 정서연님이 일본과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일본 하면은 제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일본의 제천 문화입니다. 네, 원래 일본 하면은 여러 신을 모시는 신사 문화가 보통 떠오르곤 하는데요. 일본 신사 문화는 동북아의 신교 문화인 제천 문화에서 비롯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고증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책이 보이시죠? 작지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본의 고사기와 일본의 일본서기를 통해서 고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면요. 일본 고사기에서는 일본의 창세 신화가 조화 삼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고 이 조화 삼신은 곧 신교의 삼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반도에서 큐슈 지역으로 제천 문화가 실제로 넘어간 사건이 있는데요. 일본 서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본 11세 스인인 왕 집권 당시에 신라의 왕자 천일창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신라 왕자께서 7가지의 신적인 물건을 가지고 무리와 함께 큐슈 북부 지역으로 갔었는데요. 그 7가지의 신적인 물건을 신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히모록이라고 하는 곰의 신단이 있었습니다. 네, 이 히모록이는 곧 천신을 모시는 제단이자 신단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 뒤에 사진에 보이는 거죠? 네, 저희 뒤에 사진에 있는 것이 히모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부가적으로 일본의 동경대학 역사학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구미 구니다케 교수께서 신도는 제천 행사의 옛 풍속이다. 일본의 신도는 제천 행사에서 비롯이 되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고 다시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일본의 제천 문화만 다루면은 아쉽죠. 네. 제가 특별히 준비한 한국의 소떼와 일본의
도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 두 가지 유물은 상당히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도리는 한국말로 새가 머무는 곳, 이렇게 조거라고 써져 있죠. 새가 머무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의 솥대 또한 이렇게 기다란 장대 끝에 뭐가 매달려 있죠? 새가 바로, 있네요. 네, 새가 앉아있는 형태입니다. 일본의 도리는 새가 머무는 곳, 솥대는 새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아주 공통적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유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솥대와 도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바로 그것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주로 솥대는 마을 입구에 마을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도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사 입구에 이런 신성한 곳과 신성하지 않은 곳을 나누는 경계 역할을 했던 게 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곳에 입구에 있었다는 게 공통점인데요. 여기서 퀴즈가 나옵니다. 한국의 속대, 일본의 도리 두 유물 중에 뭐가 먼저 나왔을까요? 채팅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확률은 50대 50. 네. 정세현은 자꾸 일부러 오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 강지현님이 도리, 정서영님께서 네, 솥대 맞죠? 네, 정서영님께서 두 번을 맞추셨는데 너무 잘 맞추십니다. 네, 정답은 솥대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전에 솥대는 마을을 수호하는 이렇게 수호신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마을이 아니라 그 이전 상고 시대 때는 이런 마을이 아니라 천재를 올리는 곳, 그 곳을 뭐라 했냐면 소도라고 했어요. 천재를 올리는 곳을 소도라고 했는데, 그곳의 위치를 잘 알리기 위해서 세운 기리다란 기둥이 있죠. 그것이 바로 솥대가 된 것입니다. 소도, 솥대 잘 이어지죠. 이 솥대는, 그리고 또 배달 한홍천왕께서 나무를 신단수로 삼아 그 앞에서 천재를 올린 것이 솥대로 명명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일본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동네마다 이런 신사 문화가 너무 잘 간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만 개의 신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 동네마다 큰 나무를 두고서 이렇게 신성하게 여기고 산항당 나무에 고사 지내기도 하고 했던 문화가 남아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사라져서 아쉬운데요.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세계 여행 어디로 가볼까요? 네, 비디오를 켜주신 김동준님. 어디로 갈까요? 가보고 싶은 곳. 네, 중국, 일본 했고요. 네, 프랑스, 네, 말씀. 수메르로 수메르.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어서 수메르를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수메르 하면 지구라트 문화가 대표적이죠. 네, 그리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뜻이 뭐냐면 두 강 사이의 땅. 네, 무슨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과 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네, 티그리스 강. 이것도 역시 저희가 세계사 시간에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수메르 문화인데요. 수메르인들이 이제 이주를 해와서 높게 쌓은 그 일종의 초기 피라미드, 계단형 탑이 바로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는 성탑, 즉 성스러운 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신들과 지상의 인간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높게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태고 시절 한국에서부터 동방에서는 배달국을 열기 위해 백두산으로 갔고, 그 다음에 또 수메르를 열기 위해 서방으로 이주를 해나갔는데, 이쪽 지역이 뭐냐면 지금도 이제 사막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동방에서는 아까 백두산, 중국의 태산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계시는 상제님께 제를 올렸는데, 서쪽으로 갔을 때는 땅이 다 이렇게 낮으니까 반을 어떻게 쌓아야 된다? 높이 쌓아야지 높이 하늘에 쌓아야 된다. 가까워질 수 있죠. 네네, 그렇죠. 이렇게 지구라트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했던, 하늘의 상제님과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했던 그 제천단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 영향을 받아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문화를 같이 또 알아볼 텐데요. 네, 피라미드 아래 사진 잘 나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기원전 2630년 전에 지어졌던 조세르 계단 피라미드입니다. 네, 왼쪽 사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신기한 게 피라미드의 그 꼭대기 부분이 뾰족하지가 않고 평평한 거 보이시나요? 네. 네, 평평하죠. 평평. 거기에서 뭘 하기 위해서? 천재를 올리기 위해서. 네네, 그렇죠. 초기 피라미드는 상단부가 평평해서 천재를 지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피라미드의 원형 모습을 또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피라미드가 또 엄청 거대하잖아요. 이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인부들이 무려 수천 명에서 10만 명까지 추측을 한다고 해요. 네. 너무 많네요. 진짜 현대 기술로도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세계 10대 또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피라미드 건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원전 2630년 전이면 저희 고조선 그 무렵 배달국 배달국 말렵이잖아요. 네. 예. 아까 나왔던 수메르와 또 비슷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집트 하면 또 오벨리스크, 여러분 오벨리스크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말 높은 탑이죠. 이게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기원을 두고 하늘에 있는 태양신을 상징하는 탑인데요. 그러니까 영원 불멸의 어떤 영원성을 상징하는 영생을 또 바랐던 그런 기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집트 신전 입구에 세워졌었다고 하고요. 아쉽게도 나중에 로마 황제에서 많이 반출이 되어서 이집트에는 5개의 오벨리스크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높이가 무려 최대 2956cm면 이게 약 30m. 30m. 네. 그리고 또 미완성된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무려 40m가 넘는 건가요? 네, 40m. 40m? 제가 네. 한 20명 정도 제가 있는 거죠. 네. 키가 2m 조금 안 되시니까. 네, 아쉽게도 2m가 좀 안 되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돌탑을 과거에 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참 신비로운 이야기인데요. 이후에 반출이 되면서 런던, 파리, 로마, 이스탄불 등 곳곳에서 이 오벨리스크가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하나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워싱턴 DC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은 워싱턴 초기 이제 건국했던 워싱턴을 기리는 기념탑이 높이 있습니다. 네, 워싱턴 기념탑을 보시면 이게 이제 과거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놨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이 탑보다 더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게끔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해놨어요. 네, 그만큼 신성시한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이제 워싱턴을 기리고요. 그 다음에 이 워싱턴 기념탑 앞에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링컨 대통령을 또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사당을 지어놨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링컨 대통령이 딱 석상에 앉아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미국은 역사가 짧지만 자신들의 건국의 아버지와 역대 대통령들을 잘 모시는 문화가 오히려 역사가 오래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비교해서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와 한인 한웅 이런 분들을 정말 이렇게 기려서 큰 사당을 짓고 탑을 짓는다면은 반응이 어떨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겠지만 아무래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에도 저희가 초등학교 앞에 있는 단군 동상이 훼손되는 사건들이 종종 있어 왔는데요. 네, 그것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런 뿌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저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희 진산도 동아리와 함께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지켜갑시다.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가 또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가볼까요? 네, 불러주십시오. 갑시다. 네, 중국, 일본, 수메르 갔고요. 이집트까지 나머지, 갔습니다. 그렇죠. 네, 정사영 님이 멕시코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네, 강재현 님도 멕시코. 네, 멕시코로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멕시코 제천문화인데요. 멕시코에는 여러 문명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아즈텍 문명과 마야 문명, 잉카 문명 등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준비한 거는 아즈텍 문명의 피라미드,
그리고 마야 문명에 있었던 피라미드입니다. 먼저 아즈텍 문명에 있는 태양 피라미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태양 피라미드는 보시다시피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며 피라미드 아래에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특징은 피라미드 아래에 기다란 자연 동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동굴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피라미드 아래에는 또 그 긴 통로가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작은 방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방들이 종교적 그런 기능을 했던 게 그렇게 활용이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문학적으로도 이렇게 피라미드가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런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궤도를 따라서 지어졌다고 하고요. 따라서 이렇게 신전이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오, 춘분, 추분 이런 시간을 계산하여서 각기 그런 태양의 고도에 따른 그림자 형태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피라미드 안에 긴 터널 형태의 동굴이 있다라는 거, 정말 저는 이제 처음 알았는데, 한번 가보고 싶고, 또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아까 전에 태양 피라미드와 짝을 이루고 있는 달의 피라미드입니다. 아즈텍 문명의 달의 피라미드인데요. 태양과 달로서 음양짝으로 위치해 있는 것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보면은 태양 피라미드에 비해 아름답고 섬세한 것을 자랑하고 있으며 5층 구조로 내부에 예배를 올리는 방이 있었다. 그리고 피라미드 주변에는 이런 정교한 건축물들이 있었어요. 이렇다는 것을 보면은 고위 사제들이나 도시 지배층들이 주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여기서 또 무서운 사실이 있는데요. 아즈테카 사람들은 이런 달의 피라미드를 인신 공양의 장소로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태양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 이렇게 또 음양짝으로 너무 또 신비롭습니다. 지금까지 아즈텍 문명에 있는 피라미드 2개를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은 마야 문명, 치첸이사 유적지에 있는 쿠쿨칸 피라미드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지구 완전 반대편 쪽에 있는 이런 마야 문명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런 쿠쿨칸 피라미드인데요. 쿠쿨칸 피라미드 아래에는 또 특징이 있어요. 세노테라고 하는 석회암 지하수로 이루어진 천연 우물이 어떻게 있냐면 원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원형으로 있고 위에는 네모나게 방형으로 있다는 것이 천원지방에 반대되는 그런 느낌으로 있는데요. 또한 이 쿠쿨칸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냐 하면은 천문학, 수학, 과학을 바탕으로 정교하면서도 뛰어난 기술력이 접목이 되었다라는 것이 쿠쿨칸 피라미드이고, 이것이 마야 문명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가보고 싶네요. 저희가 피라미드 하면 단순히 이집트만 생각을 해왔는데 멕시코, 이 남미 쪽에도 다양한 이런 문화가 남아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랜선으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혁진님 다음 어디로 가볼까요? 영국이요. 프랑스, 영국 쪽에 유럽 쪽으로. 유럽 쪽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구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마침 영국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영국 하면 저희가 스톤헨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떤 고인돌 형태의 어떤 거성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3100년이니까요. 또 아까 봤던 피라미드와 수메르의 지구라트 그 시대와 좀 비슷하죠. 런던에서 서쪽으로 130km가 떨어진 솔즈베리 공원에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돌들도 50톤에 가까운 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0명의 사람이 달려들었을 때 꼬박 7년이 걸려서야 이렇게 완성할 수 있다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도 뛰어난 그런 기술력과 어떤 삶의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톤헨지의 어떤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고대의 천문대였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이 계셨고, 또 이 주장이 가장 또 많은 설득력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버섯과 구덩이의 배치를 통해서 하진날의 일출 시간과
동짓날의 일몰 시간에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뿐만 아니고 28일 주기에 달의 운행과 또 이 돌의 배치가 밀접하다는 사실을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알아냈다고 해요. 네. 저는 이 구조를 보는데 대한사랑이 박석재 지사님 생각나시더라고요. 아, 네. 네. 천문학자 누구시죠? 제럴드 호킨스. 네네. 서양에는 제럴드 호킨스가 있다면 우리 한국에는 아, 박석재 박사님이 네. 계시지 않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문헌과 어떤 유적들을 또 천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과거의 문화유산들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네, 다음으로는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에도 까르낙이라고 해서 거대한 이런 고인돌, 거성 문화가 있습니다. 네, 사진에 보시다시피 맨 위에 있는 사진은 항공샷인데요. 그러니까 엄청 넓은 지역에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일정한 배열로 이렇게 놓아 있는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걸쳐서 유적지가 펼쳐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네, 까르낙에 대해서 제가 많은 정보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정말 봤을 때 넓은 지역에 많은 이 버섯들이 놓여 있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저도 신기하네요. 이렇게 많은 돌들이 규칙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에도 고인돌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런 거성 문화가 공통 문화 코드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피라미드부터 해서 우리가 그런 상고 시대에 하늘에 천재를 올리는 문화가 인류의 원형 문화로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세계 랜선 탐방으로 원형 문화를 알아보는 제천 문화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세계 여행 랜선으로. 네. 김동주님 재밌으셨죠? 네,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상고시대의 그런 제천 문화가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지금에 이르러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볼 텐데요. 저희가 아까 봤던 배달과 고조선에 이어서 열국시대를 거쳐서 삼국사기에 인용한 고기에도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때 다 같이 하늘과 천천의 쌀을 지냈다. 그리고 단을 설치하고 천지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의 이런 제천 문화가 있었고 제천단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천단을 환구단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원구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환구단은 천자가 하늘에 제를 드리는 그런 둥근 단으로 된 제천단이고요. 이로부터 천원지방,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하늘에 제를 지내는 단은 둥글게, 땅에 제를 지내는 단은 이렇게 방정하게, 네모나게 쌓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속이 되어 오다가 안타깝게도 저희가 고려 말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황제가 왕으로 격하가 되고 또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우리가 천자만이 올릴 수 있었던 이런 한고 대제가 폐지가 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어떤 제천 문화의 순환 시대인데요. 나중에 다시금 복원된 게 바로 언제? 고종 황제께서 지으신 환구단.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한구단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의 덕수궁 쪽에 있거든요. 가보시면은 있는데 1897년도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강무라는 독자적인 우리나라만의 연호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이때 환구단을 다시금 쌓아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독립자주국임을 이제 만천하에 선포를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천재 문화가 다시금 소중하게 이어져 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환구단에도 순환이 또 이어지게 됐는데요. 네. 예, 1913년도에 일제가 이 원구단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철도 호텔을 짓는 이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문화, 천재를 올렸던 그런 소중한 문화를 이렇게 짓밟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래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한궁우가 남아 있습니다. 네, 한궁우는 천재를 올렸던 그 위패를 보관하는 곳인데요. 네, 이렇게
지금은 남아있는 조선 호텔 자리에 부속품처럼 장식품처럼 이렇게 있는데 다시금 복원해야 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또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천재문화, 제천문화를 이렇게 행하면서 하늘에 제를 올렸는데요. 하늘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제를 올렸던 것일까요? 퀴즈. 네, 제천문화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일까요? 네,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푸짐한 선물을 저희 천현주 담당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네. 홍성무님께서 입이 근질근질 하시다가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건혁신님, 임혁진님. 임혁진님과 권혁신님 두 분 두 분 축하드립니다. 두 분 다 맞추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맞죠? 네, 정답, 상제님. 네, 상제님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제천의 대상은 하늘에 계시는 상제님, 윗상자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천상의 하늘나라의 지존무상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느님, 네, 그래서 임금제로 알고 있는데요. 하느님 제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로부터 저희는 상제님이라 불러왔죠. 맞죠? 네,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 황제, 왕은 반드시 하늘에 계시는 상제님께 이 천제를 올리고 그의 가르침을 내려받아서 백성을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은 굉장히 이 언어가 어색하죠. 낯설고 상제님 하면. 네. 하나님 하면은 익숙한데 뭔가 상제님 그렇죠. 하면은 애국가에서도 네.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보호하사.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또 자료를 보면 약 100여 년 전에 최초의 우리나라 애국가가 나왔을 때는 그 가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라 상제는 우리 대한을 도우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상제님을 모셨던 문화가 정말 보편적이었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네, 네. 놀랍네요. 네, 그래서 황제는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제를 올렸고 또 일반 백성들 역시도 생활 속에서는 상제님을 마음속에 품고 또 정화수 올리는 문화라든지 돌탑을 쌓기도 하고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제님과 주사님을 함께 모셔왔던 제사 문화의 본고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나마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상제님과 천지 신명님들과 주사님들을 함께 모시면서 그런 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했던 문화를 신교라고 합니다. 신교? 네, 신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사동 동아리와 함께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와 문화를 찾고 그런 정신문화, 신교 문화를 다시금 복원해 나가는 앞으로 활동을 활발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렇게 늘 천제를 올리고 상제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내 인간의 희속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 그런 신성한 마음을 내가 발현하고자 했던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항상 마음에 하늘과 하늘처럼 빛나는 그런 마음, 신성이 빛나는 마음을 간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희가 바쁜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고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하나님을 모시는 문화, 상제님을 모시는 문화, 신과 함께 했던 그런 문화를 이어가면서 빛나는 대학생활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저희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